정오의 수업을 마치는 강남 여고의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시험에 대해 불평했다. 그러나 그 무리 속에서 이해 바르고 영리하기로 알려진 고등학교 2학년 지수는 주차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입은 깔끔한 교복은 여전히 단정했고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주차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검은색 스쿠터의 잠금 장치를 풀고 가방을 앞에 걸친 다음 밋밋한 흰색 헬멧을 썼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그녀는 시동을 걸고 학교 구역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지수는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남을 귀찮게 한 적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학교 앞 도로는 아직 완전히 저녁이 되기도 전에 이미 꽉 막혀 있었다. 트럭, 자가용, 그리고 줄지어 늘어선 오토바이들이 햇볕을 반사하기 시작한 아스팔트를 따라 경쟁하듯 움직였다. 지수는 침착하게 교통 흐름에 합류했다. 그녀는 3개의 신호등, 2개의 큰 로터리, 그리고 시장 근처의 상습 정체 구역을 지나는 귀가 경로를 이미 외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오래된 일상이었다.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추월해야 하는지를 알았으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경적 소리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큰 차량들 사이에서 그녀의 몸집은 작았지만 태도는 겁먹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특히 혼자 있는 여성에게 길거리가 잔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오의 태양이 점점 더 뜨거워졌다. 땀이 지수의 턱 밑으로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헬멧 때문에 머리가 답답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집중했다. 첫 번째 신호등에서 그녀는 멈춰 서서 긴 숨을 내쉬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서두르는 듯 보였다. 몇몇 운전자들은 서로 끼어들었고 심지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지수는 조용히 있었다. 가끔 백미러를 힐끗 보며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유마의 땀을 닦았다. 마음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의 장사를 돕기를 바랐다. 불길한 예감은 없었고 그날이 급격히 변할 것이라는 징조도 없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때로는 위험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길에서 찾아오기도 한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지수는 다시 오토바이를 몰았다. 이번에는 집으로 빨리 가기 위해 평소에 지나던 쇼핑가 근처의 큰 회전 교차로 방향이었다. 사방에서 오는 차량들로 도로는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지수는 속도를 늦추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유명한 교차로에 접근할 준비를 했다.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녀는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켰다. 평소 다니던 방향으로 돌 준비를 한다는 신호였다. 위반은 없었고 멈춰 세울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때로는 선의와 규칙만으로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길가에서 누군가 이미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거의 15분을 달려 지수는 마침내 강남의 가장 번잡한 지점 중 하나인 코엑스 사거리 근처에 다다랐다. 이곳의 도로는 단서 없는 수수께끼 같았다. 차선 표시는 끊어져 있었고 일부는 나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어떤 것들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신호등 기둥은 비스듬히 서 있었다. 바람 때문인지 차량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사방에서 오는 차량들의 흐름은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가용, 마을버스, 오토바이가 누가 먼저인지 상관없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경적 소리는 길게 울려 퍼졌고 마치 모든 운전자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는 경주라도 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지수는 여전히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운 유턴 구간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곳이 운전을 막 배운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지역을 자주 지나는 도시 주민들에게 코엑스 사거리 앞 지역은 교통법규의 회색 지대와 같았다. 길은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일단 지나가면 함정이 될 수 있었다. 지수는 표지판 위반으로 갑자기 단속되었다는 다른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 그들은 위반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오직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오토바이 속도를 늦추고 오른쪽 깜빡이를 켰다. 평소처럼 유턴을 할 준비를 하면서
도로는 잠시 비어 보였지만 다시 꽉 막혔다. 그녀는 아스팔트 위의 직선을 보았지만 희미했다. 꺾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도박이 된다.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이익을 위해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헬멧 안에서는 바깥의 소음이 약간 줄어들었지만 압박감은 여전히 느껴졌다. 땀이 이마에서 흐르기 시작했다. 단지 더위 때문만이 아니라 혼란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른 오토바이 몇 대가 태연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멈춰 세우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그녀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백미러와 길 오른쪽을 통해 방향을 확인했다. 금지 표지판은 없었고 교통경찰관도 없었다. 적어도 그녀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의 본능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다. 왠지 모르게 이 지역은 그림자 뒤에서 조용히 노려보는 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았다.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집에 가고 싶었지만 이 도시는 항상 선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유턴 지점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찼다. 지금 꺾어야 할까? 아니면 직진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하지만 너무 멀리 돌면 기름이 부족할 수 있었다. 그녀는 도로 중앙의 직선 표시를 보았지만 명확한 유턴 금지선은 없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허점이었지 절대적인 잘못은 아니었다. 그녀는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보도로 달리는 난폭 운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혼란스러운 교차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고등학생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주의를 기울여 몇 초 만에 지수는 희미한 선을 가로질러 오토바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다. 이 작은 행동이 그녀의 하루를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오토바이 앞바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차선 표시를 넘어서자마자 왼쪽에서 군중을 가르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전봇대 뒤에서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박경사 35세의 경찰관으로 제복 밖으로 커다란 배가 튀어나온 뚱뚱한 체격이었다. 땀이 그의 관자놀이에서 목까지 흘러내려 구겨진 칼날을 적셨다. 그의 얼굴은 둥그렇고 그의 좁은 눈은 햇빛 가리개 뒤에서 엿보고 있었다. 오른손을 빠르게 휘두르며 그는 강렬한 몸짓으로 지금 당장 갓길에 대라고 신호했다. 위소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마치 중죄인을 체포하는 듯한 명령조였다. 하지만 그가 멈춰 세운 것은 방금 하교하는 고등학생일 뿐이었다. 지수는 즉시 오토바이 속도를 늦추고 갓길에 댔다. 이전에는 경찰에게 멈춰 세워진 적이 없었고 특히 이런 번잡한 도시 한복판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녀의 왼손은 오토바이 받침대를 내릴 때 달렸고 오른손은 교복 주머니를 더듬었다. 학생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며 그녀는 경찰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돌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경사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박 경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 앞에 서서 마치 전리품을 평가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권위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압력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닌 공격하는 권력의 도구로 변모했다. 지수에게 이 만남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위협의 시작이었다.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박 경사는 주저없이 대화를 시작했다. 방금 실선 넘은 거 모르니? 그의 목소리는 설명하는 경찰관이라기보다는 검사에 가까웠다. 지수는 차선 표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고 자신도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박 경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변명은 안 돼. 넌 틀렸어.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지수의 오토바이를 세게 가리켰다. 그들 주변으로 차량들이 지나다녔다. 몇몇 사람들은 힐끗 보았고 일부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박 경사는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 꼿꼿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권력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이것은 법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피해자가 굴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긴 절차 없이 현장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도록 말이다. 지수는 아직 이 게임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지수는 여전히 공손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학생이며 방금 하교했고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박 형사에 의해 무례하게 잘렸다. 그는 이제 더 가까이 서 있었다. 땀과 먼지가 섞인 냄새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학생이면 학생이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야. 그가 소리쳤다. 그의 손은 허리의 주머니를 만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위협을 가했다. 정식으로 딱지를 끊을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해결할래? 지수의 눈에는 그 문장이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요였고 압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사람이 이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목격자 없이 맞설 힘 없이 혼자 있을 때 말이다. 평범했던 하루는 이제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신력과 용기의 시험으로 바뀌었다. 권위적인 자세로 잠시 서 있은 후 박 형사는 무겁고 압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거 차선 위반으로 법 위반인 거 알지? 너 오토바이 지금 당장 압류할 수도 있어. 그는 지수의 오토바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어조는 설명하는 것 같지 않고 협박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두려움을 즐기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지수는 혼란에 빠져 침묵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도로 위 실선을 넘었지만 그것은 난폭 운전 때문이 아니었다. 그 길은 정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것이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박 형사는 손을 들어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다. 골치 아픈 거 싫으면 법원에서 얘기해.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 문장은 해결책이 아니라 함정이었다. 지수가 두려워하고 굴복하도록 유도하는 느끼였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박 형사는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큰 어깨가 지수의 오토바이 백미러에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그 위치에서 그는 몸을 숙여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렇게 하자. 왜 오토바이 압류당하는 거 싫으면 빠른 방법이 하나 있어. 그는 낮게 하지만 압박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들 사이에는 이미 자주 남용되어 온 권력의 썩은 냄새가 있었다. 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 대신 그녀는 위협으로 가득 찬 회색 영역으로 내던져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저항해야 할까?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발은 멈춰 있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리고 박 형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내 오토바이 지금 바로 견인할 수 있어. 아니면 나랑 같이 경찰서 가서 서류 처리하고 몇 달 동안 재판 기다릴 수도 있어. 박 형사는 말을 이었다. 그 문장은 마치 절차를 설명하는 것처럼 나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다른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위협은 피해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유일한 탈출구는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갈취를 위한 뒷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말이다. 지수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오토바이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 불공평한 상황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만약 그녀가 저항한다면 누가 그녀를 변호해 줄지도 알고 있었다. 그 압박 속에서 박 형사는 지수의 오토바이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먹이를 속이는 포식자처럼 오토바이 앞부분을 만지고 번호판을 확인하는 척 몸을 숙였다가 다시 가까이에서 지수를 쳐다보았다. 마지막 선택을 줄게. 복잡하게 할래? 아니면 여기서 내가 빨리 해결하게 도와줄래? 그의 목소리는 조종하는 듯이 바뀌었다. 마치 도움을 제안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갈취였다. 지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어떤 대답이든 자신을 올가미에 빠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침묵 역시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도로는 붐볐지만 편들어 줄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저 지나가거나 힐끗 쳐다보고는 가버렸다. 그리고 뜨거운 서울의 태양 아래 한 고등학생이 제복을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공권력에 굴복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지수는 햇볕 아래 꼿꼿이 서 있었다. 땀이 턱 밑에서 턱 끝으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길게 말할 수 없었다. 박 형사의 압박은 그녀의 혀를 굳게 했고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 그녀의 손이 천천히 교복 치마 주머니로 들어갔고 구겨진 지폐 뭉치를 꺼냈다. 1만 원. 그것이 그날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어머니가 어제 장사하고 남은 돈에서 떼어준 용돈이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경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는데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야 할 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묻지도 않았고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았으며 공감도 보여주지 않았다. 지수의 손에 든 돈을 보자마자 그는 빠르고 거칠게 그리고 수치심 없이 그것을 가로챘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마치 그의 앞에 있는 소녀가 시민이 아니라 마음대로 갈취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말이다. 그 돈은 세어보지도 않고 영수증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즉시 그의 바지 주머니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 가봐. 박 경사는 짧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사소한 일을 끝낸 것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지수에게 그 순간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다. 고함이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 앞에 서 있는 갈색 제복을 통해 합법화된 불의에 의해서 말이다. 지수는 텅 빈 눈으로 앞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방금 돈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공허했고 그녀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다. 그녀는 1만 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상황이 진정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박 형사의 눈빛이 여전히 날카롭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박 형사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벽처럼 꼿꼿했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압박감을 풍겼다. 가세요. 또는 조심해서 가세요 라는 말은 없었다. 그저 상황을 유보하는 태도만 있었다. 계속 압박할지 아니면 새로운 허점을 찾을지 저을지라는 공권력이 태도 말이다. 그리고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수는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학교한 채 혼자 서 있었고 이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압박 때문에 유일한 돈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 대가를 치렀다고 느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박 형사는 여전히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평가하고 측정하고 찾는 눈이었다. 그리고 지수는 자신이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돈은 사라졌지만 박 형사는 끝나지 않았다. 돈은 손을 옮겼지만 압박은 계속되었다. 지수는 박 형사가 그녀의 손에서 1만 원을 가져간 후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는 길을 계속하며 이 끔찍한 경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박 형사가 차량 등록증은 이라고 말했을 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일단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 문장은 차갑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전달되었다. 지수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까 돈 가져가셨잖아요. 그녀는 마음속에 불안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박 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작은 조롱 섞인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법집행관의 미소가 아니라 자신의 계임을 즐기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한 고등학생을 무력한 줄로 만드는 계임이었다. 지수는 차량 등록증을 보관하는 작은 지갑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가 그것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법에 저항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농락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미 돈을 주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다른 허점을 찾고 있었다. 죄송해요, 경사님.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는 조용히, 공손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단호한 어조는 박 경사 내면의 어두운 면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틀렸고 그의 몸은 지수에게 더 가까이 숙여졌다. 와, 너 좀 사납네. 보통 학생들은 말 잘 듣는데 그는 조용히 킬킬거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농담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가 공권력이 위치에서 물러나 더 이상 법이 아닌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남자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다. 지수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몸은 굳었지만
박 경사는 오히려 앞으로 나섰다. 그의 큰 손이 지수의 손목을 만지려고 그녀의 팔을 향해 뻗었다. 그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육체적으로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거칠게 만지는 것이 주의를 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매우 의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속이는 접촉이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는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중얼거렸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들리지만 지수의 귀에는 날카롭게 박히는 목소리였다.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뉘앙스였다. 표면은 달콤했지만 속은 역겨웠다. 도로는 붐볐고 차량들은 쌩쌩 지나갔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마치 세상이 피해자와 포식자, 이 두 사람에게만 좁혀진 것 같았다. 지수는 몸을 곧게 세우고 더 이상 만져지기 전에 자신의 손을 빠르게 잡아당겼다. 그녀의 호흡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 바뀌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박 경사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그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게임이었고 그는 너무 자주 이겨왔다. 하지만 지수는 순순히 당하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것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었다. 저항하거나 계속 짓밟히거나. 주변 세계는 침묵할지 모르고 법은 침묵할지 모르지만 그녀 자신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바로 그곳에서 저항을 향한 첫 번째 불꽃이 시작될 것이다. 몇 초 만에 지수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녀의 몸을 억누르던 두려움은 천천히 무너지고 타오르는 분노로 대체되었다. 방금 그녀를 만지려고 했던 박 경사의 손은 더 이상 윤리적 위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그녀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박 경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눈빛은 없었다. 단호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박 경사의 육중한 손이 다시 움직이며 다시 만지거나 압박하려는 듯했을 때 지수는 즉시 행동했다. 매 순간의 성희롱과 압박으로부터 모은 모든 용기를 가지고 지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고 그 찰싹 소리는 박 경사의 뺨에 정확하게 착지했다. 소리는 크고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얼굴뿐만 아니라 그 갈색 제복 뒤에 숨겨진 모든 오만함을 때렸다. 박 경사는 즉시 침묵했다. 그의 몸은 얼어붙었고 뺨을 때린 충격으로 그의 얼굴은 옆으로 돌아갔다. 그의 뺨에는 지수의 손바닥 자국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마치 그가 오랫동안 해왔던 전응에 대한 낙인처럼 말이다. 몇 초가 침묵 속에 흘러갔고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차량들의 굉음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 도시의 소란 속에서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박 경사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통해 쌓아 올린 자존심은 고등학생 소녀의 단 한 번의 따기로 무너졌다. 그는 천천히 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죄책감이 아닌 분노로 타올랐다. 그의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이다. 그는 대중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자아이에게 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 따기가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는 것이 자신을 다음 희생자로 만들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발은 굳건했다. 그녀는 충격받은 박 경사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크게 말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저는 경사님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항의 선언이었다. 방금 전까지 차량들만 지나가던 도로는 이제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몇몇 운전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 힐끗 보기만 하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무언가 큰일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박 경사는 이를 갈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졌다. 그의 몸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찢겨진 자존심에서 솟아나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범죄자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하교한 10대 소녀에게 당하고 있었다. 그의 좁은 생각 속에서 이것은 굴욕이었다. 이것은 그가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여겨왔던 권위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는 아직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내면의 압박은 폭발하고 있었다. 한편 지수는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희생자가 되는 것에 지쳤다. 그날 그녀는 맞서 싸우기로 선택했고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따귀는 박 경사의 인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단지 수치심 때문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타오르는 분노 때문에 붉게 달아올랐다. 법집행관으로서의 그의 자존심은 성인 남성이나 범죄자가 아닌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에게 굴욕을 당했다. 그의 좁은 마음속에서 그것은 모욕이었다. 그것은 그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권력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손을 지수의 목으로 휘둘렀다. 그는 더 이상 공손한 척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 지수의 목을 움켜쥐었다. 저항의 근원을 부숴버리려는 듯 세게 잡았다. 지수는 비틀거렸고 놀랐으며 즉시 공포에 질렸다. 그녀의 호흡이 끊겼다. 그녀의 두 손은 반사적으로 박 형사의 팔을 잡고 그 목 졸음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의 신체적 힘 차이는 너무 컸다. 지수의 몸은 작고 가벼웠다. 반면에 박 형사의 손은 크고 거칠었으며 힘이 넘쳤다. 그는 마치 적의 목숨을 끊으려는 듯 맹렬하게 압력을 가했다. 지수의 눈은 커졌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작은 신음소리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물은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평생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터져나왔다. 그 번잡한 도로 한복판에서 그녀는 국가 공무원에게 목이 졸리고 있었고 아무도 즉시 도우러 오지 않았다. 지수는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녀 주변의 세상은 눈물과 산소 부족으로 흐릿해졌다. 방금 전 시끄럽던 차량 소리는 이제 멀리서 들리는 의미 없는 우웅거림처럼 들렸다. 그녀의 남은 힘으로 그녀는 흐느끼며 빌었다. 경사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박 형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감정은 오만과 분노에 지배당했다. 그는 지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저항을 보았고 그것을 끝장내고 싶었다. 지수의 몸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을 때 박 형사의 손은 더욱 세게 압력을 가했다. 소녀의 얼굴은 색을 잃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수에게 남은 것은 눈물, 정신적 상처,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뿐이었다. 그녀는 사고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소녀의 용기에 따귀를 맞은 것에 분노한 경찰에게 목이 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수의 몸이 기진맥진하고 목이 무자비하게 졸리고 있을 때 운명은 길 건너편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한국군 특유의 위장무늬 군복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한 남자가 군용 오토바이를 타고 오른쪽 차선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 중사였다. 그는 막 지역 순찰을 마치고 온 현역 군인이었다. 그는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이 한 경찰관이 고등학생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착하자마자 그의 군인 본능이 즉시 발동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도로 한가운데에 오토바이를 멈추고 성큼성큼 걸어 내려와 분노로 상황을 응시했다. 평범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동료 공무원에 의해 법이 짓밟히는 것을 보는 군인의 분노였다. 강 중사는 묻지 않았다. 그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공공도로에서 경찰관이 교복 입은 학생의 목을 조르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란 없었다. 몇 초 만에 그는 천천히 속도를 늦추던 군중을 뚫고 바위처럼 단단한 주먹과 수년간의 전투 훈련 경험으로 박 형사의 오른쪽으로 다가갔다. 강 중사는 박 형사의 얼굴을 향해 단 한 번의 결정타를 날렸다. 퍽! 소리는 크고 단호하며 분위기를 갈랐다. 그 주먹은 박 형사의 광대뼈의 전력으로 명중했고 그의 뚱뚱한 몸은 비틀거리며 보도 위로 쓰러졌다. 피가 그의 입가에서 즉시 흘러나왔고 그의 턱과 방금 전까지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그의 제복을 적셨다. 방금 전 타오르던 자존심은 인사불성으로 온몸을 덮친 정의에 의해 순식간에 쏟아졌다. 지수는 땅바닥에 쓰러져 오랫동안 졸렸던 폐의 공기를 채우기 위해 심하게 기침했다. 그녀의 흐릿한 눈은 그녀 앞에 있는 늠름한 모습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강 중사는 꼿꼿한 자세로 냉혹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는 지수와 박 경사 사이에 뚫을 수 없는 강철 벽처럼 서 있었다. 그의 왼손은 지수가 일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 뻗었고 그의 오른손은 다시 주먹을 쥐었다. 박 형사가
감히 일어설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너 공무원이야? 짐승이야? 강중사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그는 계급이나 직위를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보았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해결되어야 할 뿔이었다. 박 경사는 침묵했다. 더 이상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의 얼굴은 멍이 들었고 입술은 터졌으며 그의 눈빛은 권위를 잃었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의 무릎은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힘이 풀렸다. 강중사는 그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네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학생에게 손을 댄다면 내가 내 제복을 내 손으로 벗겨버릴 거야. 그 문장은 조용히 말했지만 마치 해머가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순간을 녹화했으며 그날 처음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는 공무원이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뜨거운 서울의 열기 속에서 한 군인은 용기가 제복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정의의 편에 서 있는 마음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박 경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강중사는 즉시 돌아서서 지수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여전히 보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무기력했고 호흡은 무거웠으며 눈은 방금 전에 울음과 목 졸음 때문에 부어 있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동작으로 강중사는 무릎을 꿇고 지수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걸을 수 있겠니? 그는 박 경사를 질책했을 때만큼 목소리가 높지 않았지만 여전히 강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여전히 떨리는 무릎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했다. 강중사는 잠시 그녀를 쳐다본 후 무뚝뚝하지만 보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가렴. 뒤돌아보지 마. 여기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그 문장으로부터 지수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사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지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아 현장을 벗어났다. 몇몇 시민들이 길을 열어주었고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수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건을 잊고 싶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기억하고 싶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힐 때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지수가 멀어지자 모든 시선은 이제 꿋꿋이 서 있는 강중사에게로 다시 향했다. 그의 몸은 단단했고 그의 군인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박 경사를 향하고 있었다. 박 경사는 이제 얼굴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리며 앉아 있을 뿐이었다. 강중사는 그에게 다가갔다. 주변의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긴장은 여전히 공중에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박 경사 바로 앞에 섰다. 박 경사는 더 이상 누구의 눈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강중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제복이 법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나? 네가 이 나라의 학생에게 손을 대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차가운 압박감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마치 해마처럼 날카롭게 나와 그를 강타했다. 네가 다시 학생에게 손을 댄다면 내가 내 손으로 내 제복을 벗겨내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고함도 드라마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위압은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라 여전히 양심을 가진 군인의 약속이었다. 그들 주변에서 목격했던 시민들은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작은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헬멧이나 차창 뒤에서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그날 그들은 드문 광경을 보았다. 한 공무원이 작은 시민을 옹호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맞서는 것을 말이다. 강중사는 녹화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자신의 오토바이로 걸어 돌아가 시동을 걸고 말없이 떠났다. 한편 박 경사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구타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탈당했기 때문에 멍들었다. 그날 뜨겁고 시끄러운 서울 한복판에서 진실